네,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8일째입니다. 러시아의 대대적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방송 수신탑이 파괴돼서 국영방송이 마비되고 무차별 포격으로 민간인 사상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이 비윤리적 대량 살상 무기까지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무기 전문가인 태상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의 그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수도 키이우 그리고 제2도시 하르키우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지더라고요.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처음에 좀 우습게 보고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이 당황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인터뷰도 그렇고 그들이 지닌 장비를 봐도 정말 훈련하는 줄 알고 투입된 병력들 그리고 심지어 예비군들도 많은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매운맛을 보는 러시아가 그동안 정말 이 70여 대 전술기 정도를 투입한 반면에 어제부터는 그 2배수 이상을 투입을 하고 포병 전력도 배로 투입을 해서 제대로 화력전을 전개하면서 주요 도시들을 포위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양쪽의 피해 역시 커져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전쟁을 펼친다고 해도 보통 민간인이라던가 공격하면 안 되는 대상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대도시 위주로 전투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정밀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틀 전 유엔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적어도 530명 이상의 민간인이 우크라이나 전이 발발된 이후에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정확한 집계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연일 계속 폭격과 폭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수는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언제 어디까지 공격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이 전쟁이 사실은 학자나 연구가들 사이에서도 너무 갑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을 하기는 힘든데요. 대부분의 학자나 연구가들이 예상하기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푸틴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니 나토가 동진을 멈춰라라는 것을 나토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기엔 부담스러워서 그나마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러시아의 힘을 보여주는 전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역을 석권할 생각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포위를 하고 그리고 회담이나 아니면 평화회담 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진공 상태로 만든다, 중간지대로 만든다라는 게 푸틴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다소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던데 주변에서 쉽게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들은 전쟁이 더 커질까 봐일까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사실상 제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쉽사리 지상군 병력을 파견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중 전력을 투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확전 문제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군의 지상군 병력이나 아니면 나토의 지상군 병력이 러시아군과 교전이 된다면 이는 모든 분들이 두려워하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 얘기를 하나씩 해볼 텐데 최근에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건데 먼저 이 진공폭탄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공폭탄 혹은 열압력탄이라고 불리는 무기로요. 제3의 전략 무기 혹은 핵무기를 대처하는 재래식 무기라고도 불립니다. 원리는 1차 폭발로 가연성 물질을 산포해서
이 가연성 물질을 2차 폭발로 순식간에 폭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충격파와 고온 그리고 대기 흡수로 표적을 파괴하는 연료기와 폭탄을 개량한 무기입니다. 재래식 다른 폭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아니면 장갑 차량의 보호를 받는 그런 대상들은 쉽게 제압하지 못하는 반면에 이 폭탄은 충격파 등을 통해서 벙커 안에 있는 인물들, 벙커 안에 있는 병력들이나 장갑차에 보호받는 병력들에게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체첸에서 구소련군과 러시아군이 사용을 해서 악명을 떨쳤던 무기입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그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범위는 어디에다 몇 발을 쏘느냐 그리고 어떤 지형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재래식 폭탄 같은 경우에는 폭압과 그리고 파편으로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들은 살 수 있는 반면에 예. 이 폭탄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5km 반경이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수적인 이유로 대부분 중상 이상 혹은 살상을 할 수 있는 무기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민간인 피해도 유발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제 합의라고 할까요?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진공폭탄을 사용을 했고 이는 제네바 조약에 위배가 된다고 했는데요. 정확히는 제네바 제4차 협약에 명시된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협약에 위배가 된다라는 말이 되죠. 진공폭탄 자체는 폭발 후에 방사능이나 제2차 부수적인 피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사적인 표적을 대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이 민간인 지역에서 사용을 했다면 전쟁 범죄가 성립될 수 있죠. 예. 이 진공폭탄이라고 불리는 무기는 뭐 우리나 북한도 갖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요. 북한은 비슷한 무기 체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이게 뭐 핵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하다라는 평가도 받던데 핵과 같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거나 뭐 제작하는데 국제적인 뭐 제재가 가해지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건가요? 사실 무기 체계가 어떤 게 제일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그래서 핵 말고는 이 무기 체계가 제일 강력하다라기보다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사용하기에는 러시아군이 투사하기에는 핵 말고 가장 일정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임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폭탄을 만들고 보유하는 것 자체는 국제사회의 제재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무기를 불특정 다수,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했을 경우엔 전쟁 범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군이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 집속탄은 어떤 건가요?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이 해체가 되면서 그 안에 자탄들이 투사가 되는 폭탄입니다. 즉, 이 큰 하나의 폭탄이 떨어지다가 해체가 되고 그 안에 수많은 자탄들이, 그러니까 한 수백 개의 자탄들이 넓은 지역에 퍼져서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탄들도 여러 타입의 이 자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폭발이 안 된 자탄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공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발된 것을 어린 아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이게 뭐지 하고 집어들거나 아니면 발로 차면 그때 폭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뢰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민간인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2010년에 공식적으로 집속탄 사용 금지 협약을 맺었고요. 현재는 106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 안타깝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면 뭐 명백하게 그 증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단순히 지금 주장으로만 의혹으로만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왜 이게 정말 사용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겁니까?
예, 요새 SNS를 보시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발표하는 내용이 굉장히 상이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인지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고도의 심리전이 되는 아하.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은 가짜 정보 혹은 제대로 된 정보를 내보내기 때문에 이 오픈 소스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게 정말 러시아가 집속탄을 썼는지 러시아가 진공폭탄을 썼는지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정확한 증거가 나오거나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예. 이 우크라이나 쪽 주장을 받아들여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게 뭐 인공위성이라던가 이런 데서 뭐 고도화된 촬영 장비 같은 걸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발사된 이 무기 자체로 그냥 어디서 발사가 됐고 그 발사하는 이 투사하는 무기 체계 자체가 진공탄이나 아니면은 집속탄을 사용하는 무기 체계니까 분명히 그걸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무기가 쓰여졌고 그리고 폭발된 현장에서 조사가 들어가야지 확실한 증거가 남는 거죠.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들어가고 정말로 사용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를 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포착을 했다면 예.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이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범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죠. 전범 재판에 회부된다는 거는 그 이후에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재판이라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범 재판에 회부가 됐다고 해서 전범이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네. 대부분 전범 재판에 회부됐던 분들은 그 뒤로는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정치적인 생명은 거의 끝장났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이 이제 기억에 남게 되는 거고요. 기록으로. 그렇죠. 유죄가 떨어진다면 심지어 유죄가 떨어지지 않아도 대부분의 경우 저 사람은 전범 재판에 회부됐던 사람 혹은 전범과 같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더 질문 드릴 게 많은데 한 반밖에 드리질 못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고 다음에 연결하게 되면 못다한 질문들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상호 기자였습니다.